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팰리스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갑자기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하객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새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희게 보였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꼿꼿이 편 등은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 최민준과 이복 동생 서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은 유진의 심장을 차갑게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비 모양의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저 목걸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미래의 며느리에게 전해달라며 민준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언니, 이 목걸이 정말 예쁘지 않아. 민준 오빠가 나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린대. 유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자의 전리품을 과시하는 듯했다. 민준은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진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유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넌 처음부터 내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었어. 너의 그 가난하고 촌스러운 배경, 그리고 죽은 내 엄마 얘기 좀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입술은 이제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하객들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야. 당장 벗어. 뭐라고? 언니, 이건 이제 내 거야. 민준 오빠가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거라고. 안 그래 오빠? 유라는 민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민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주제 파악 좀 해, 서유진.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파티의 주인공은 나와 유라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유라에게 사과해. 감히 내 여자를 모욕한 죄를 빌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진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저 배신자들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고 그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인파가 조용히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길의 끝에서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소리 없이 걸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에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남자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깊고 어두운 눈은 단상 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서유진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남자 강지훈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이었다. 지훈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끼어드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유진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맺힌 슬픔과 분노를 읽었다. 그는 유진의 옆에 멈춰 서서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유진이 애써 붙잡고 있던 감정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만 달싹였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민준과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나.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내라는 단어에 유진은 물론이고 민준과 유라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경악했다. 서유진이 결혼을 했다고, 그것도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남자와. 민준은 허둥지둥 변명했다. 아, 아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여자는 제 약혼녀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박 비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박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훈에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민준의 아버지, 즉 최 회장에게 던지듯 건넸다. 최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류에는 최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회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최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서울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눈앞의 젊은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은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민준을 향해 턱짓을 했다. 사과해.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의 등을 세게 내리쳤다. 민준아, 어서 사과드리지 못할까? 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의 절박한 눈빛과 눈앞의 남자가 주는 살벌한 위압감에 그는 결국 저항을 포기했다. 그는 치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까지 유진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자세였다. 미안합니다. 민준이 개미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라도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유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도 벗어. 그의 말에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목걸이를 감싸 쥐었다. 이건 제 거예요. 민준 오빠가 줬단 말이에요.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지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다. 최 회장이 다급하게 유라에게 소리쳤다. 서유라 양, 어서 그 목걸이 풀어서 돌려드리게. 유라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나비 모양의 사파이어가 그녀의 손바닥에서 슬프게 빛났다. 박 비서가 다가가 정중하게 목걸이를 받아들고 부드러운 손수건에 감싸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가자.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악과 혼란에 빠진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유진을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목걸이와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감쌌던 지훈의 손길을 번갈아 보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박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자 지우는 유진이 먼저 타도록 가볍게 등을 밀어주었다. 유진은 로봇처럼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유진은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나와 결혼한 거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차갑고 아름다웠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자존심까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존재였다. 그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사파이어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차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 폭풍의 핵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남의 그 치욕적인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서유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깨진 일상을 힘겹게 이어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창가에 비추어 보며 사파이어에 반사되는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푸른 빛은 마치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최민준과 서유라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그녀에게는 당장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복잡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학 동기인 친구의 전화였다. 친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유진아, 너 괜찮아? 지금 당장 인터넷 확인해봐.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돌고 있어. 친구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디자이너 서유진 충격적인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하자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그녀가 과거 친구들과 파티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교묘한 편집과 조작된 음성으로 인해 영상은 그녀를 문란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로 왜곡하고 있었다. 제요, 남자 돈 많아 보여. 난 조건 좋은 남자면 누구든 상관없어. 영상 속의 그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저속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고 비열한 함정이었다.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최민준과 서유라. 그들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약혼 파티에서의 복수극인 셈이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차가운 말만 되돌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피스텔의 집주인까지 찾아왔다. 그는 손에 계약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서유진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봤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세입자로 둘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위반으로 당장 방을 빼주셔야겠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당장 내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남기고 떠났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직업과 집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방 안에서 유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디자인 서적,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노트북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녀가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경계심을 품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지훈과 박 비서가 서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초라한 방과 짐 상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는 그저 상황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짐은 그게 전부인가?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이 박 비서에게 눈짓하자 박 비서는 말없이 들어와 유진의 짐 상자들을 하나씩 들고 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당황해서 그를 막아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따라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유진은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진은 숨을 삼켰다. 거실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텅 비어 보였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야. 지훈이 거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그는 유진에게 카드키와 새 휴대폰 그리고 블랙카드를 건넸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덧붙였다. 계약 조건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계약 상대일 뿐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지훈은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유진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다. 인터넷을 켜면 여전히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넘쳐났고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무력감에 시달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유진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접속했다.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엉망이었지만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디자인 결과물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새 휴대폰으로 메일 도착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진성그룹 인사팀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이자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곳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다. 서유진님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익명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저희 진성그룹의 디자인팀 팀장직에 지원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팀장직 제안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추천했을까? 혹시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에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며칠 동안 면접 준비에만 매달렸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십 번씩 연습했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를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투지로 바꾸었다. 서유라와 최민준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면접 당일 유지은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에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서울의 중심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단호한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으로 묶인 남자가 바로 이 거대한 성희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진성그룹 본사의 로비는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유진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삼엄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디자인팀이 있는 3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결코 다시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디자인 총괄 임원과 인사팀장은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서유진 씨의 역량은 우리 진성그룹이 찾던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총괄 임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디자인 U팀의 팀장직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십니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서유진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디자인 2팀 사무실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었고 갑작스러운 팀장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대체로 그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유진은 이곳에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디자인 본부 전체를 총괄하는 한채원 본부장을 만나는 순간 유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한채원은 진성그룹의 주요 파트너사인 AS건설 한 회장의 외동딸로 빼어난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적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서유진 씨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실력보다는 다른 재주가 더 좋다고. 채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우리 디자인 본부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증명해 보여요. 당신의 실력이라는 걸. 유진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개요서였다.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엄청난 압박감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채원은 사사건건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가 제출하는 시안마다 비현실적이라거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심지어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채원의 오른팔인 김 부장은 더욱 교활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진을 위하는 척하며 접근했지만 뒤에서는 그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일부러 늦게 알려주는 식으로 그녀를 공영에 빠뜨렸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유진이 낙하산 인사라는 둥, 실력도 없으면서 팀장 자리를 꿰찼다는 둥 험담이 돌기 시작했다. 유진은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홀로 자료를 분석하고 수백 장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녀의 열정과 실력은 조금씩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디자이너들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유진은 마침내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랜드마크 타워의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와 미래적인 기술을 결합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디자인이라면 한채원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중간 보고 회의날 유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 스크린에 뜬 것은 그녀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적인 건축가 알레산드로 마르티니가 최근 파리에서 발표한 신작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디자인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유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디자인이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직접 그린 거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한채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감히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베껴서 회사 기밀 프로젝트에 사용하려 하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진성그룹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김 부장은 옆에서 거들었다. 제가 확인해보니 알레산드로 마르티니의 작품 발표일이서 팀장님이 최종 시안을 제출하기 바로 전날이더군요. 정말 교묘하게 베꼈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유진을 표절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서 그것과 유사한 마르티니의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자신에게 덫을 놓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보안팀에 의해 압수된 후였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진성그룹 표절 디자이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과거 그녀를 비방했던 영상과 이번 표절 사건을 엮어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회사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유진은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채원을 비롯한 임원들이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를 이미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서유진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읽으며 말했다. 회사는 서유진 씨를 즉시 파면 조치하고 손해배상으로 100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100억 원. 유진은 헛웃음이 나왔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끝장났다. 디자이너로서의 생명은 물론 한 개인으로서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항변했다.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제발 제 컴퓨터의 작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마르티니의 작품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디자인을 구상해왔다는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채원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당신 컴퓨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르티니의 작품집을 수십 번 열람한 기록만 발견됐죠. 이제 그만 추한 변명은 집어치우시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당황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 회장님 어인 일로 한채원조차 놀라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늘 무표정하고 차갑기만 하던 남자. 자신의 계약 남편인 강지훈이 바로 이 거대한 진성그룹의 회장이었다니.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강지훈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유진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눈앞의 남자가 낯설게만 보였다. 늘 입던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지우는 임원들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곧장 겁에 질린 한채원에게 향했다. 채원은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연모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한 본부장,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회 회장님, 서유진 팀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표절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옆으로 걸어와 섰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 그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우는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채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나? 그는 박 비서에게 손짓했다. 박 비서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회의실 복도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김 부장이 늦은 밤 유진의 자리에 몰래 접근해 그녀의 컴퓨터에 USB를 꽂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김 부장과 한채원이 비상계단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디자인 원본은 빼돌렸습니다. 이걸 이탈리아에 있는 제 지인에게 보내서
알레산드로 마르티니의 신작 발표 직전에 유사한 디자인을 온라인에 유출하도록 손을 써놨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채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좋아요. 서유진의 컴퓨터에는 마르티니의 작품을 열람한 기록을 심어두고 작업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해요. 절대로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 영상 속 채원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한채원과 김 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채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위변조 흔적이 없는 원본임이 확인됐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지우는 스크린의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유진의 클라우드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그녀가 디자인 작업을 시작한 날짜부터 최종 시안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은 그녀가 마르티니의 작품이 발표되기 무려 한 달 전부터 해당 디자인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왔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명백한 증거인가? 지훈이 임원들을 향해 물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은 스크린에 펼쳐진 자신의 노력의 흔적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상황은 급변했다. 회사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진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우는 박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잠시 후 유진은 강지훈의 옆에 서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한채원과 김 부장이 서 있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표절 사건이 한채원 본부장에 의해 계획된 악의적인 모함이었음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진실을 밝혔고 회사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강지훈 회장님, 그렇다면 서유진 팀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서유진 팀장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 겁니까?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그것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특별한 관계가 맞습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 씨는 내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깊은 눈동자와 자신의 손을 꽉 잡은 그의 단단한 천만이 존재했다. 왜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힌 거죠? 그녀의 눈이 묻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은 지훈의 집무실에 와 있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왜 숨겼어요? 당신이 진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연극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어. 내 힘이라고요. 결국 모든 건 당신의 계획대로였잖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온 것도 이 모든 상황도 난 그저 당신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어요. 당신은 즐거웠나요? 바보처럼 발버둥치는 나를 보는 게. 그녀는 결국 감정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절대로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장기말로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켜요 이런 식으로요.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유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안도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지우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가장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Số từ 238.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5.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서유진의 이름은 이제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이자 진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내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를 향했던 비난은 동정과 찬사로 바뀌었고 그녀의 디자인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를 어려워하며 깍듯하게 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의 강물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인 섬처럼 느껴졌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빼앗아간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어색하고 차가워졌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해야 했다.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서로를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이방인이 되었다. 지우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서재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모르는 것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수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유진은 다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복잡한 마음을 잊으려 했다.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다시 그녀의 손에 맡겨졌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은 열정을 느끼기 어려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갈증을 느껴 거실로 나왔다가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으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작은 액자를 깊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지우는 손안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손목에는 선명한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낡은 건물의 계단이었지만 아이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쓸었다. 찾아야 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는 15년 동안 이 아이를 찾아 헤맸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진 한 장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내 지독한 악몽이 그를 덮쳐왔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소년이 되어 있었다. 사방은 온통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매캐한 연기가 숨을 막았고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했다. 그는 울면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나비야, 어디 있어 나비야.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때 불길 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그를 향해 뻗어왔다. 손목에 나비점이 있는 바로 그 여자아이의 손이었다. 그가 그 손을 잡으려던 순간 불타던 건물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 악몽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날의 화제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부모님, 그리고 그의 첫사랑이었던 작은 소녀까지. 그는 오직 복수와 그 소녀를 찾겠다는 일념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한편 자신의 방침대에 누워있던 유진 역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꿈에도 어김없이 불길이 나타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겁에 질린 큰 눈만은 선명했다. 소년은 울고 있는 그녀에게 작은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다.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손목을 스치는 끔찍한 감각과 함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유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또 그 꿈이었다.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꾸던 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을 매만졌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비 모양과 흡사한 작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어릴 적 부엌에서 놀다가 대인 상처라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꿈속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을 마셨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자신이 같은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악몽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밤새 꾼 꿈 때문에 멍한 상태로 거실로 나왔다. 지훈이 웬일인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기계적으로 입에 넣을 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때 유진은 무심코 커피잔을 들다가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되었다.
어젯밤의 꿈 때문인지 그 흉터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와서 박혔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그녀의 손목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비 모양의 흉터, 사진 속에 아이에게 있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모양. 설마 그럴 리가.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기적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말인가. 그 흉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건 질문이었다. 두 사람의 잃어버린 과거가 마침내 현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절박한 질문에 서유진은 당황했다. 자신의 작은 흉터에 그가 왜 그토록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옷소매 안으로 숨기며 대답했다. 어릴 때 생긴 상처예요. 부엌에서 놀다가.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섣부른 기대를 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비서였다. 지훈은 유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통화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굳어졌다. 알겠다. 즉시 처리해.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겠어. 지훈은 서둘러 겉옷을 챙기며 말했다. 그는 유진의 손목에 미련이 남은 듯한 시선을 한 번 더 던지고는 복잡한 표정을 남긴 채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불안감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프로젝트 현장 답사를 위해 외출했다가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녀가 차에 타려던 순간 뒤에서 나타난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검은색 승합채 강제로 밀어넣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거친 손길에 의해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졌다.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 누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외침은 텅 빈 차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 멈추고 그녀는 거칠게 끌려 나와 어떤 낡은 창고 안으로 던져졌다.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초췌하고 광기 어린 눈빛의 최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서유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민준, 내 짓이었어. 유진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래, 내 짓이다. 다 너랑 그 강지훈이라는 놈 때문이야. 민준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진성그룹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구속되고 회사는 부도났어.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다고 하지만 괜찮아. 너만 있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으니까. 강지훈이 널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똑똑히 봤거든.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몸값으로 500억을 불렀다. 그 돈만 받으면 난 유라랑 외국으로 떠서 새 출발할 거야. 그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과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미쳤구나, 최민준.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닥쳐.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말렸다. 오빠 안 돼. 이러다 유진 언니가 다치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복수 계획에 동참했지만 일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질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민준은 유라를 거칠게 밀쳐냈다. 넌 빠져 있어. 그는 다시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유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묶인 발로 민준의 다리를 걷어찼고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몸을 일으켜 창고 구석으로 도망쳤다. 이게 분노한 민준이 그녀를 뒤쫓았다. 창고 안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유진은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 사이를 위태롭게 피해 다녔다. 그녀가 녹슨 철제 선반을 잡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선반 위에서 무거운 공구 상자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기. 유진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 속으로 낯선 영상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붉은 불길, 매캐한 연기 냄새,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그녀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던 작은 소년의 겁에 질린 눈동자. 정신 차려 유진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강지훈의 절박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던 깊은 불안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최민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괜찮아, 의사 좀 불러.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와 유진의 상태를 살폈다. 진정제가 투여되고 유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훈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비서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보고했다. 최민준과 서유라는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최민준은 납치 및 상해 혐의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서유라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최민준의 배후를 조사해. 혼자서 꾸민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허술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를 그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박 비서가 물러가고 지훈은 다시 잠든 유진의 곁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머리에 감긴 붕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다. 하얀 환자복 소매 아래로 희미한 나비 모양의 흉터가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부엌에서 대인 상처라는 그녀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이라면, 그날의 화재 이후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흉터에 대해 다르게 알고 있는 것도 모두 설명이 가능했다. 이 가설은 너무나 희망적이어서 오히려 두려웠다. 15년 만에 찾은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 섣불리 다가갔다가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릴까봐 겁이 났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그들의 잊혀진 과거에 대해
그때 잠들어 있던 유진의 입에서 희미한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꿈속의 소년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서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머리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길과 영이,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의 영상이 불쑥불쑥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진단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단순한 후유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와 손목의 흉터에 대해 물어왔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오히려 유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대답을 회피했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두꺼워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특히 반복되는 악몽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서태식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낯설 정도로 늙고 초라해 보였다. 유진은 아버지를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빠, 제 손목에 흉터요. 정말 부엌에서 데인 거 맞아요. 그리고 15년 전에 혹시 무슨 일 없었어요? 불이 나오는 꿈을 계속 꿔요. 서태식은 딸의 질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찾아와 15년 전 은혜보육원 화재 사건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 회장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압박은 서태식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보육원의 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차마 그 사실을 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강지훈 회장의 힘이 두려웠고 딸 앞에서 비겁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택했다.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고 딸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아, 사실은 아빠가 평생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꾸며냈다. 자신이 당시 은혜보육원의 시설관리인으로 일했으며 낡은 주방기구를 손보다가 실수로 작은 불을 냈다고 했다. 그 작은 불이 낡은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가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고. 그리고 그 화재로 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분들이 바로 내 남편인 강지훈 회장의 부모님이셨다. 서태식의 마지막 말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떠돌던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아버지의 거짓말과 합쳐져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냈다. 강지훈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다. 끔찍한 사실 앞에서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지훈이 자신과 결혼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복수였을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을까?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나온 그녀는 정처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이었다.
지훈의 다정함, 그의 보호, 그의 슬픈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를 고문하는 칼날이 되었다. 그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자신은 원수의 딸이었다.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가 베푸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와의 행복은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위해서. 그날 밤 유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누려서는 안 될 도둑맞은 낙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서류 한 장을 작성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그에게 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지훈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고 미간을 짚었다. 이혼 서류였다. 그는 어젯밤부터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 부모님을 죽게 만든 게 우리 아버지였다는 걸. 당신이 왜 나와 결혼했는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내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숨을 멈췄다. 서태식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는 모든 것을 단번에 파악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지금 진실을 말해봤자 그녀가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게 이유라면 넌 정말 바보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지훈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모든 건 됐어요.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예요. 원수의 딸과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원수라는 단어에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제발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함정이야. 네 아버지가.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의 동정, 당신의 친절. 이제 다 역겨워요. 차라리 날 미워하고 복수했다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제발,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요. 그녀의 절규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느끼는 죄책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럽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까지 서명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낼지예요.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에 갇혔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그들은 철저히 무력했다. 서유진이 자신의 방에 집거한 지 사흘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멈춘 듯 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강지훈은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죄책감이라는 견고한 성에 갇힌 그녀에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이대로 그녀를 놓아주는 것은 거짓에 굴복하는 것이며 그녀를 영원히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았다. 지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태식의 비겁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거대한 사건 지휘본부로 변했다. 지훈과 박 비서는 15년 전 은혜보육원 화재 사건의 모든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 소방서의 화재 감식 보고서, 그리고 보육원의 재무자료까지 관련된 모든 서류가 그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당시 수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박 비서가 낡은 수사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단순 누전으로 인한 실화로 성급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대부분 형식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가 억지로 억눌러왔던 유년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애로운 후원자로 알려졌던 원장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적인 모습, 겁에 질려있던 다른 아이들의 눈빛, 당시 보육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모두 찾아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훈이 명령했다. 그리고 보육원의 계좌 내역 전체를 다시 분석해. 단 시원의 흐름도 놓치지 마. 그의 지시에 진성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첫 번째 실마리가 발견되었다. 화재가 나기 일주일 전 갑자기 보육원을 그만둔 한 여직원과 연락이 닿았다. 이제는 중년의 부인이 된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렸지만 지훈이 직접 찾아가 설득하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원장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였지만 뒤에서는 악마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후원금도 몰래 빼돌렸어요. 특히 원장 부인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어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만 해도 의심하고 폭력을 휘둘렀죠. 그녀의 증언은 지훈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과거의 공포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어서 재무팀의 보고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보육원의 후원금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모든 정황이 원장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수사는 종결된 상태였다. 지훈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당시 원장 부부의 시신을 부검했던 부검이를 찾아냈다. 이제는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노이사는 지훈의 방문에 매우 놀라워했다. 지훈은 그에게 당시의 부검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노이사는 며칠 후 굳은 얼굴로 지훈에게 연락해왔다. 회장님, 15년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부검 소견서를 꺼내 보였다. 당시 원장 부인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기도에서 연기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목 부분에 희미한 교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훈이 숨을 죽이고 물었다. 노이사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것은 부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했고 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원장은 아내를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리, 즉 횡령과 아동학대, 그리고 살인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육원에 직접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그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지는 바람에 자신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서태식은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비겁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강지훈이 그동안 부모님이라 부르며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이자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악마였다. 지훈은 어두운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재구성된 사건의 전말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다. 1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복수심과 그리움의 대상이 한순간에 추악한 진실로 바뀌어 버렸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바로잡고 죄 없는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된 죄책감의 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서유진을 구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박 비서를 불렀다. 서태식 씨를 다시 만나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지. 그의 다음 행보는 명확했다. 이 모든 진실을 유진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다. 강지훈은 서태식이 일하는 건설 현장의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는 위협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가 목숨을 걸고 파헤친 15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원장 부인의 부검 감정서입니다. 사인은 질식사, 목에 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보육원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에요. 서태식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장의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사오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겠죠. 서태식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비겁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실토했다. 원장의 악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것,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도망쳤던 것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다. 지우는 그런 그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이 남자 또한 그날의 비극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잿더미 같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의자 위에 걸쳐진 지훈의 양복 재킷이 들어왔다. 그가 며칠 전 급하게 나가면서 벗어두고 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으로 다가갔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깃을 만지던 그녀의 손끝에 안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 꺼내본 그것은 아주 낡고 빛이 바랜 투명 포장지에 쌓인 작은 과일맛 사탕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탕이었다. 그 사탕을 보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강력한 스파크가 튀었다. 잊고 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앞에 15년 전 은혜 보육원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곳에는 늘 혼자였던 수줍음 많은 남자아이가 있었다. 통통한 볼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떡이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수호천사가 되어 아이들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앞에 나서서 그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그를 떡이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느 화창한 오후 떡이가 그녀에게 수줍게 다가왔다. 그의 작은 손에는 바로 이 과일 맛 사탕이 들려 있었다. 나비야, 이거 너 먹어. 그는 왼쪽 손목에 나비 모양 점이 있는 그녀를 나비라고 불렀다. 그것은 둘만의 비밀 애칭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유진은 연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불타는 책장 아래에 갇혀 울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떡아 정신 차려. 그녀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내려 했다. 바로 그때 불타는 나무 기둥이 그들의 옆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왼쪽 손목을 덮쳤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유진은 손에 든 사탕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떡이, 나의 떡이. 그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녀가 지켜주고 싶었던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그 아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가슴을 쳤다. 한편 아버지에게서 모든 진실을 확인한 지훈 역시 차를 몰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잊고 있던 기억과 사투를 버리고 있었다. 서태식의 고백은 그의 기억에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열쇠가 되었다. 나비점이 있는 아이, 유진이. 그의 머릿속에도 모든 것이 떠올랐다. 늘 씩씩하고 용감했던 작은 소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놀릴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막아서던 아이. 원장에게 맞아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몰래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주던 아이. 그녀가 바로 자신의 나비였다. 나비였다. 서유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불길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영희 속으로 뛰어든 작은 천사.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의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그녀의 나비점이 붉은 화염에 그을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를 품에 안고 말해야 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저편에서 유진이 맨발로 달려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손에는 낡은 사탕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거실의 양끝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도 먼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을 통해 15년의 세월을 읽었다. 그리움과 고통, 오해와 사랑. 마침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그 이름을 불렀다. 아가.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이름. 그 역시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만이 아는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나비야.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유진은 그를 향해 달려갔고 지훈은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1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거실의 중앙에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오해와 고통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그저 어린 시절의 그 아이들처럼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15년 만의 재회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가 내려앉았다.
유진과 지훈우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밤을 새워 서로가 없는 15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은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온 과정을, 지훈은 오직 복수와 나비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고독한 시간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었다. 지훈은 유진이 겪어야 했던 배신과 모함에 가슴 아파했고, 유진은 지훈이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슬픔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이해와 연민을 더하며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며칠 후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은혜보육원 화재 사건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 그는 고인이 된 원장의 횡령 아동, 학대 살인 및 방화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세상은 경악했고 천사로 알려졌던 원장의 추악한 이면에 분노했다. 이로써 모든 거짓된 이야기는 바로잡혔고 희생자들의 넋은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후 유진은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홀로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난 서태식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 아르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아빠.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아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해요. 아빠도 많이 무서웠겠죠. 그녀는 아버지 앞에 통장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 돈으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사세요. 이건 딸로서 아빠에게 해드리는 마지막 도리예요. 그녀의 말은 이별 선언과도 같았다. 서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조용히 손을 뒤로 뺐다. 그들의 부녀 관계는 그렇게 슬프지만 단호하게 끝을 맺었다. 모든 과거를 정리한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어디 가는 거예요? 유진이 물었지만 지훈은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푸른 숲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햇살이 가득한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건물의 입구에는 나비와 떡이 어린이 센터라고 쓰인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이곳은 바로 15년 전 잿더미로 변했던 은혜보육원이 있던 자리였다. 그녀가 놀라 지훈을 쳐다보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의 악몽이 있던 자리에 이제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 그들은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지훈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유진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안겼다. 유진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을 짓눌렀던 마지막 상처의 그림자마저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유진을 센터 가장 안쪽에 있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그와 유진이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이거였지. 지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유진이 놀랄 틈도 없이 그는 액자에서 계약서를 꺼내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서유진.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했다. 그는 유진의 눈을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비 나의 첫사랑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인 서유진.
15년 전 불길 속에서 너는 내 손을 잡아주었지. 이제는 내가 평생 네 손을 잡고 싶어.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나와 결혼해 줄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울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떠가. 결혼할게.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햇살 속에서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몇 달 후 나비와 떡이 어린이 센터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 예식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은 박비서와 디자인 2팀에 의리 있는 팀원들, 그리고 유진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이동욱 선배뿐이었다. 신랑 신부 들러리는 센터의 아이들이 맡았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꽃을 뿌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신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독한 오해와 아픈 과거를 딛고 피어난 꽃이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15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그들에게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